그러면 이제 다음 순서로 들어가죠. 1사. 다른 역사와 문학사, 철학사. 철학사, 문학사는 사이가 좋고 겹치기도 합니다. 그래요? 아까하고 달라요? 이건 사이가 좋고 또 겹치기도 해요. 철학사, 문학사 둘인가 하나인가 하는 책에서는 문학사, 철학사는 형제인가 부부인가 뭐 이런 말을 했어요. 형제나 부부라고 할 만큼 근접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정치사, 종교사와 문학사가 불편한 관계인 것과는 다르다 그랬어요. 철학사, 문학사는 같은 길을 가면서 서로 도와줍니다. 상대방의 결함을 보충하기도 하고 상대방의 할 일을 가로막기도 합니다. 무엇이 상대방의 결함이라고 여기는가? 여기에 대해서 철학에서 말하면 문학에서 하는 말을 각기 들어봐요. 물어보면 철학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문학은 체험의 형상화이다. 또는 형상화된 체험이다. 철학은 개념을 갖춘 논리이다. 논리를 갖춘 개념이다. 문학에서는 체험과 형상이라는 것이 중요해요. 체험은 겪은 거고 형상은 뭔가 이해할 수 있는 형태를 갖춰서 보여주는 거죠. 철학은 개념과 논리가 중요해요. 체험을 개념으로 정리하고 형상화의 논리를 밝혀내는 사고, 그래야 사고가 명정해진다. 예, 문학에서 체험을 형성한다는데 그 체험을 개념으로 정리하고 그 형상화가 지니고 있는 논리를 밝혀내야 사고가 명정해진다. 우리 철학은 그런 일을 한다. 철학에 물으면 그렇게 말해요. 문학에 보면 이렇게 말하냐. 철학은 쉬운 말을 공연히 어렵게 하고 문학은 어려운 말을 쉽게 한다. 문학답게 말해요. 화끈하게 말해요. 쉬운 말을 어렵게 해서 이해하기 어렵게 된 경위를 사실은 이게 이런 말이라고 문학이 도와서 풀어줘야 철학에 대한 불신이 불식하고 야, 철학에는 그럼 너 쓸만하다. 내쫓지 말고 같이 우리가 더불어 지내자 하고 된다. 문학이 도와줘야 된다. 안 그러면 철학이라는 이게 어려운 말만 한다고 해서 내쫓길 염려가 있어요. 문학 연구란 문학에서 철학을 찾아내는 작업이다. 이렇게 규정할 수 있어요. 철학을 찾아내야 개념을 갖춘 논술을 할 수 있습니다. 예, 문학 작품을 읽고 개념을 갖춘 논술을 해야 되지. 어떤 사람은 작품 연구를 잘못하는 사람은 줄거리를 다시 베껴 써요. 줄거리 요약의 연구인 줄 아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 읽은 감탄, 명작이다, 감회다, 참 이렇게 영탄하면 연구냐. 그 둘 다 문학 연구 아닙니다. 그건 작품 안 읽어본 사람한테는 도움이 돼도 읽어본 사람한테는 도움이 안 돼요. 줄거리를 잘못 이야기해서 작품을 다치긴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작품 속에서 철학을 찾아내야 돼요. 철학을 찾아내야 개념을 갖춘 논술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그러나 철학에 유리한 발언이요. 철학에서 이렇게 하는 말을 받아들이고 문학은 응답합니다. 철학은 문학으로 풀이해야 이해 가능합니다. 철학에 대한 가장 큰 오해는 공리공론이고 말싸움이고 말을 위해서 하는 말이다. 공연한 말싸움이라는 오해를 벗어나 철학이 심각하고 의미 있는 논의임을 문학이 알릴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기가 하나인가 둘인가? 이와 기가 하나인가 둘인가 하면 그게 그 말인데 말싸움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되나요?
사람이 죽으면 혼은 육신을 썼고 혼은 남아있다고 보는가? 혼이 있다고 본다고 보느냐 하면은 그런 질문은 말싸움을 위해서 하는 질문이라고 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예, 혼이 따로 있다고 하는 것과 혼이 육신하고 분리되지 않는다, 둘이 아니다고 하는 것은 혼과 신체가 하나이면서 둘이라고 하는 견해하고 하나라는 견해하고는 엄연히 다른데 그런 소리 하는 게 철학이다. 그럼 그러냐고. 철학이 나 그런 소리 하는 줄 몰랐다고. 그러면 그렇다 하지. 왜 쓸데없는 말을 해가지고 사람을 속이느냐. 예. 철학은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그와 유사한 무수히 많은 사례를 한꺼번에 말하게 보니까 이인이 기니 하는 용어를 쓴다. 문학이 도와줘야 돼요. 김시습의 그 철학 논설은 대단히 난해해요. 김시습의 금오신화는 한문으로 되어 있어 그렇지 중문으로 옮겨놓으면 다 알아요. 그게 그거다 하고 말하면 아, 김시습이 철학에 쓴 게 이 소리냐 하게 돼요. 근데 철학에서는 철학하기가 아닌 철학 알기를 일삼는 것이 우수습니다. 철학을 강의하면서 누가 해놓은 철학을 소개하기나 하니 김이 셉니다. 그거 해서 뭐 하느냐. 문학은 초등학교 아이들까지 누구나 창작하는 것을 보고 철학이 잘못하고 있는 걸 반성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문학도 하고 철학도 하고 있어요. 그러나 누구나 하는 문학을 우리는 문학이라 하는데 철학에서 누구나 하는 철학은 철학이 아니라고 그래요. 문학 강의를 철학 강의처럼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예, 나무 이론이나 소개하는 사람은 철학 알기처럼 하죠. 여기서 나는 스스로 창작한 내 문학론을 강의합니다. 문학사와 철학사의 관련에 관한 논의도 누구의 견해를 소개하지 않고 내가 전개합니다. 그 전체가 한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변이의 양상과 이유를 간추려 말할 수 있습니다. 동서의 문학사와 철학사는 다음과 같은 관련을 단계적으로 가졌습니다. 큰 책을 써서 한 얘기를 그냥 아주 간단히 가질 수 있어요. 1. 문학과 철학은 오랫동안 구분되지 않았습니다. 문학이 철학이요, 철학이 문학입니다. 노자도 플라톤도 다 그런 겁니다. 문학이면 철학입니다. 플라톤이 뭐 굉장히 철학을 했는 것 같은데 읽어보면 전부 얘기만 하고 앉았어요. 문학의 표현 방법을 사용해 최상의 철학을 하는 저작이 높이 평가를 받았습니다. 용수의 중론이라는 것이 문학이고 바로 철학입니다. 원래는 둘이 하나였어. 그러다가 이 천지만물의 이체 근본을 분명하려 하는 노력이 문명 안에 나타나 거대한 철학의 아성을 구축하게 되었어요.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 종교와 제외에 지나치게 비대해진 철학이 자유로운 사고를 하는 능력을, 철학이 가지고 있던 자유로운 사고라는 능력을 스스로 유린되는 것이 이게 중세 때 일어난 일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 가잘리, 라마누자, 주희, 이름이 많이 나와서 좀 당황합니다만은 중세 각 문명권의 대표 철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거대한 철학의 아성을 쌓았어요. 그래서 철학이 문학 위에 이렇게 거만하게 군림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런 거인을 정면으로 받아칠 수는 없으니까, 예, 그런 줄 알고 제가 따릅니다. 존경하고 추종하죠. 이렇게 해놓고 뒤를 가서 뒤집는 시인들이 나타났어요. 단테, 아타르, 카비르, 정철, 이름이 많이 나와서 안 됐어요. 주희하고 정철만 가져봅시다. 제 주희 주작에는 큰 아성을 만들었어요. 송강 정철이 정면으로 나는 주자를 반대한다, 이런 소리 전혀 하지 않았어요. 언급도 안 했어요. 그러면서
노래를 지어가지고 뒤에서 뒤집어요. 이고 지은 저널근이 짐을 벗어 나를 주고 하는 것은 추자하게 근간으로 사는 오류는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아요. 오류는 상하관계 윤리고 대등한 평등, 대등한 윤리가 아니라는 것을 이 시조 하나로 뒤집어 버렸어요. 오류는 먹고 노는 사람이 서열을 따지는 윤리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노동하면서 사는 것이다. 한 방에 매겨버렸어요. 사람은 부자유친, 군신유의, 부부유불, 장유서의 붕우유신으로 준 오륜을 실행하고 있어 금수보다 우월하다. 예, 이것이 주자학의 제일 근본입니다. 물론 유교에서 오랫동안 내려온 지론을 확고하게 다진 것을 구축했어요. 자, 그 다지는 공사를 거창하게 했어요. 이런 삼원반 시절에 누가 감히 나서 말았냐? 예, 거기 나오네요. 정신이 나서 시조 한수를 지어 응수했어요. 이고진 전늙은이 침을 풀어 나를 줘. 나는 젊었거니 돈인들 무고랴. 늙기도 서러워라 크던 침을 조차 지실까? 이 말이 오륜 어디에 해당합니까? 장유유사 아닙니다. 장유의 서열을 말한 것도 아니요. 붕우유신도 아닙니다. 노소 두 사람이 붕우는 아닙니다. 시대를 말하지도 않았어요. 붕우유신도 아닙니다. 오륜이 아니니 물리차는가? 오륜의 허망함을 깨우쳐줍니다. 오륜은 상하의 차등을 분명하게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일을 차리기는 하고 일을 하지 않고 지내는 삶을 말합니다. 정철은 이 시조에서 노동하고 생산하는 사람들이 협동하는 것이 무엇보다 소중하다고 했습니다. 힘이 모자란 늙은이가 과도한 노동을 하는 것이 안타까워 여기고 젊이가 도와주자 하는 것을 말했습니다. 미신을 차리기 위한 차등의 윤리인 오륜을 타협하고 사회적 협동을 하는 대등 윤리로 나가는 전환점을 말했습니다. 철학에서는 주시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주자를 반대한다는 사람이 조심스럽고 이 말 저 말 끌어오고 뭐 경전을 새로 해석했고 잔뜩 수고를 하면서 서두기 적어요. 문학은 한꺼번에 몇 자 안 되는 글로 그냥 뒤집어 버렸어요. 문학이 얼마나 놀라운가 하는 걸 잘 보여줘. 예, 다른 문명권의 시인들도 그 거대한 아성을 밑으로 들어가 뒤집어요. 그 내용을 다 말하려면 매우 골치 아프고 사실 철학사, 문학사 둘인가 하나이라는 책을 길게 써서 한 이야기에 핵심만 간추렸어요. 그 책을 안 읽어봐도 돼. 그런 거 읽어서 공룡이 머리를 복잡하게 할 필요 없어요. 세 번째 단계는 그 엄청난 아성을 무리는 작업을 철학에서 전공권으로 감당할 수 없었으므로 왜? 종교가 무섭기 때문에 문학이 나서서 유격전을 감행했습니다. 시를 쓰는 것만 부족하고 산문을 쓰고 무슨 우원을 썼어요. 박지원이나 볼테르의 우원이 좋은 본보기입니다. 박지원은 호질에서 범이 사람을 꾸짖는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도의를 실행하고 있어서 금수보다 우월하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거짓말이다. 삶을 누리는 것이 선이고 삶을 누리는 것이 악이라는 점에서 사람과 다른 생물이 다르지 않다고 하고 사람은 삶을 해치는 것을 일삼아 다른 생물보다 악하다고 했습니다. 왜 배가 불러도 죽이고 동족을 죽이느냐? 범이 따졌어요. 다른 생물의 삶을 해칠 뿐 아니라 사람이 사람을 괴롭히고 죽여 자연에서 볼 수 없는 사회악을 저지른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사회악입니다. 이런 말이 중국 어디에서 베껴온 글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철학 논설의 허용의 주장을 문학 창작을 해서 하고 자기가 썼다면 큰일 나니까 어디서 베껴온 글이다. 오늘까지 베껴온 글이라는 걸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박지원이 작전을 쓰기는 잘 썼어요. 후대 사람까지 속이니까. 호질을 어디서 베껴온 것이라고 새삼스레 논문을 써가지고 혼란을 일으키는 대학자가 있어요. 여기 볼테르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어요. 볼테르가 세상을 뒤집는 사고를 혁신하는 우언을 쓰는데
하나는 저 바빌론에부터 내려온 옛 문헌에 있는 거다. 바빌론에서 와서 아랍어로 번역돼서 이렇게 된 것에 데 있는 이야기다. 하나는 독일 사람 아무개가 객사를 했는데 그 주머니에 들어있는 원고를 보니 이런 소리가 있더라. 볼테르가 다 그렇게 말했어요. 호지를 어디서 베껴왔던가 똑같은 소리야. 근데 거기서는 아무도 볼테르가 쓴 게 아니고 베껴왔다고 하는 사람들 아무도 없어요. 똑같은 소리인데 호지를 아직도 베껴왔다고 새삼스레 논문을 쓴 사람이 있어요. 조금 더 들어가면 박지원이 다른 걸 하고 호지를 하고 거의 같아요. 그럼 그것도 베껴왔느냐. 또 호질같이 생각하는 철학자가 그런 사상이 중국에는 없었어요. 이런 생각을 하던 사람이 중국에 있었는데 이글만 써놓고 이름을 다 감추고 없었잖냐. 두 가지 질문에 대답해야 되는데 문제를 의식하지도 않고 글에 있는 대로 말하는 전통이 있고, 유럽에는 글에 있는 대로 말하는 전통을 이미 벗었기 때문에 그게 다 볼테르 글이라 그러지 어디서 베껴왔다 소리 안 해요. 자, 이런 시대를 지내서 이제 문학과 철학이 관련된 역사를 이제 훑어나갑니다. 근대 유럽에서는 철학이 고유한 영역과 방법을 분명하게 해서 위신을 높이려고 하다가, 글자가 틀렸네. 여러 도가 아니라 여러 고 하다가, 높이려고 하다가 자폐증에 사로잡혔습니다. 여기 전환점에 이제 칸트의 순수이성 비판이라는 게 전환점이 있는데, 세상이 이러냐 저러냐 하는 그런 철학을 아직 할 형편이 안 됩니다. 세상에 대해 시비를 하면 엄청난 권위를 가진 기독교 교회에서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철학이 장차 큰일을 하기로 하고 우선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자기 점검을 하자. 철학은 이성의 학문이다. 이성이란 놈이 뭐고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이성에 대한 자기 점검을, 순수한 이성, 아직 대성이 없는 이성 그 자체에 대한 자기 점검을 비판이라 했어요. 순수 이성 비판이 그 말입니다. 그런데 내용에 이성이란 뭐냐? 시간과 공간 크고 작고 이런 범주적 사고가 이성의 핵심이다. 이성이 일종의 형식적 사고예요. 그런 것만 따지고 세상과의 관련으로부터 벗어남으로 인해서 무엇을 따지고 철저한 방법을 확립한 공력이 있는 것 같지만은 일종의 자폐증을 초래했고 철학이 마치 따로 있는 것처럼 오해를 일으켰어요. 이것이 이제 오늘날 생긴 큰 병폐죠. 문학은 철학이 그렇게 딴지살림을 살리니까 문학도 철학과 점차 멀어지고 사소한 관심사에 매몰되었습니다. 일상적인 거, 사소한 걸 이야기해야 되지 크고 중요한 문제는 문학의 소관이 아니다. 이렇게 하게 됐어요. 유럽이 그렇게 잘못 가는 건 그쪽 사정이고 우리가 무슨 관계느냐. 이런 관습이 서세 동정과 함께 동아시아에도 밀어닥쳤습니다. 지금 철학의 방향을 잃고 불신을 받아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양쪽 다. 이 참성을 누가 치유할 것인가? 동아시아는 철학 창조가 중단되어 의사는 없고 환자만 질비하게 누워 있습니다. 피곤에 사로잡혀 있지 말고 근본적 해결 찾아야 합니다. 극단에 이르면 반전이 일어나게 마련입니다. 원리 원칙이 그렇죠. 자, 생각론에 입각해 생각해 봅시다. 사태가 이렇게 된 근대를 넘어서서 다음 시대로 나가면 선진이 후진이 되고 후진이 선진이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전환이 당연히 일어납니다. 그럼 어디 후진이 선진이 될까? 문학과 철학과 문학이 극도로 멀어진 유럽을 따르지 못해
유럽을 따르지만 뒤떨어진 곳에서 우리는 뒤떨어진 곳입니다. 철학이 문학이고 문학이 철학인 전통을 되살려서 우리가 후진이 선진으로 나가야 합니다. 예, 우리 철학은 소생할 가능성이 없어요. 우리 문학이 그걸 맡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문학이 우리 철학을 살려서 세계 전체를 바로잡는 사명까지 가져야 됩니다. 동아시아 문학이 지금 우리가 창작하는 문학이 커다란 사명을 지닌 것을 알고 자각하고 우리가 분발해야 합니다. 철학과 문학의 내력을 주 검토하고 지금 우리가 문학이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를 말했어요. 자, 토론합시다. 저기 그 책에 있는 것을 여쭤봐서 죄송한데요. 네. 그 처음에 분합을 말씀하셨죠. 네. 그 분합을 작성하기 쉽게 된 건 왜 그렇게 하셨어요? 분합은 뭐 나누어지고 가고 분하고 나는 것은 옛날 사람의 아주 오래된 사고방식이죠. 삼국지 연의를 봐요. 천하지대에서는 합쳐지면 나눠지고 나누어져 합쳐진다. 그게 지금 중국 시진핑의 마음에 걸려가지고 중앙이 나누어지는가 하고 막 온갖 신경을 다 써가지고 과도하게 소수민족을 탄압하고 막 하는 때문에 다시 나누어지는 걸 촉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합치는 것을 더 합치려고 하다 나눠져요. 느슨하게 합치면 안 무너지는데 하나로 합치려면 무너지고 있죠. 그것이 천하대세라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었어요. 철학과 문학 살아보니 나누어지다 합쳐졌죠. 그러나 분이 합이고 합이 분이라는 것은 생국론의 기본 명제가 하나입니다. 상반된 것이 서로 맞물려 들어간다는 게 생국론 이치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고, 철학과 문학의 실제 양상, 생국론에 의한 정립 세 가지가 맞아 들어간 거죠. 저는 이제 왜 여쭤봤냐면 천화 동인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역에 그 스님께서 말씀 주신 분합이 들어있어서. 예, 그건 물론 주역에서 당연히 많은 것이 주역이 있어요. 주역이 있으나 주역에 있는 거하고 실제 현상에 있는 거하고 오늘날 우리가 그것을 이론을 하는 거하고는 조금 이제 거리가 있죠. 여기도 같은 이야기인데 나눠지면 합쳐지고 합쳐지면 나눠져요. 지금과 문학은 문학과 철학은 극도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합쳐지는 것이 이치입니다. 중국은 다시 나눠지는 것이 누구도 거스르지 못할 천지 만물의 이치이듯이 그 이치가 지금 중국에 와서 중화인민공화국에 와서 천지 만물의 이치가 바뀌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전혀 변증법이지 않은 전혀 변증법적이지 않은 망상이죠. 다시 이렇게 한번 쭉 정리해 주시니까 더 새롭고요. 다시 보게 되는데 이제 제가 꼭 여쭤보고 싶은 점은 우리 시대에 우리의 그 중요한 사명은 철학을 이렇게 다시 돕는 문학의 어떤 창조의 사명이 있다 그러시면 구체적인 좀 예정을 좀 더 들어주시면 어떨까요? 우리 그 토요 세미나를 위해서 준비한 뭔가 가운데 철학이 문학이고 문학이었던 것이 오늘날 문학에 와서 어떻게 파괴되느냐를 아주 극명하게 다룬 작업해요. 예를 들어서 김소월의 산유화는 완전히 철학이야. 생목론을 가지고 있어요. 정종의 향수는 그걸 완전히 파괴해버렸어요. 왜? 남 따라가다가 참 비참할 정도로 파괴했거든요. 그래서 김소월의 철학은 바로 오늘까지 우리가 그 작업을 하고 있어요. 문학으로 철학하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문학에서 철학하는 작업을 조금이라도 이어받아서 하면은 전체를 바꿀 수 있는 원천이 생긴다고. 어려운 게 아니고 멀리 있는 게 아니라고요. 전통 철학을 이어받아서 철학을 하자는 얘기는 내가 생각론으로 얘기했어도 다른 사람이 동조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철학은 쉬운 일을 어렵게 하고 문학은 어려운 일을 쉽게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죠? 문학은 어려운 일을 쉽게 하고 철학은 쉬운 일을 공연히 어렵게 만들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학이 어려운 일을 쉽게 하는 능력. 우리 윤생 씨도 그런 게 많이 있어요. 응? 어려운 일을 쉽게 한 거 많이 있어요. 또 철학이 쉬운 일을 어렵게 하는 것은 철학을 한다면 뭐 굉장히 공부도 많하고 뭐 직위도 있고 뭐 거창한 사람이 하는 건데 문학은 누가 잘하는지 하면 어린아이가 잘해요. 동시가 진실. 그 동심을 읽지 않으면 그걸 하고 있어요. 그게 문학의 위대한 힘이죠. 모두 동심을 회복하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철학 창조를 하셔야 된다고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요. 근데 생각론이야말로 세상 만사를 다 풀이하는 거의 종합적인 관점에서의 철학인 것 같습니다. 그 전에 뭐 변증법이라든지 기타 철학이 일부분만 해명하는 철학이었다면, 그런데 이렇게 다 거의 온전해 보이는 듯한 철학을 이미 창조하시고 또 새로운 철학을 창조를 하라고 하면 학생들은 어떻게 해요? 그건 이제 생각론에 대해서 처음에 철학자들을 모아놓고 할 때 받은 질문이요. 아니, 생각론이 만능이면 세상에 그 만능인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랬어. 예, 원칙은 그렇지만 강론은 할 일이 수없이 많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놈이 가만히 있으면 쥐도 침체하고 허물어져요. 계속 강론의 구체적인 작업을 통해서 생기를 확대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생각론이라는 놈이 한편으로는 문학사 탐색 같은 대상이 있는 창조를 통해서 생기를 회복하고 나가야 되고, 더 한편으로는 문학 창작을 통해서 그것의 의의를 확대해 나가야 돼요. 그래서 호기심은 키우면 더 커진다 그랬듯이 생각도 그런 작업을 통해서 더 커지고 효력이 있어지는 거죠. 간만 놔두면 흐물흐물해져. 그것도 있으나 마나. 있으나 마나. 그래서 모든 문학 창작은 생각론을 더 생기 있게 하고 더 효력 있게 하는 활동이다. 이렇게 규정할 수 있어요. 죽어가는 생각론을 살려나가는 활인 처방이다. 생각론을 그 자체로 활성화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대상이 있는 창조적을, 발견의 창조를 통해서, 한편으로는 문학 창조를 통해서 그것을 생기 있게 해나가는 거죠. 그래서 생각론 전체는 만인 공동의 것이지만 그렇게 활기있게 하는 것은 그 사람 거예요. 그 사람 거예요. 그래, 너 왜 만인 공유의 물건을 가지고 네 물건 만들었냐? 다른 거 다 그렇죠. 만인 공유의 공기를 내가 왜 호흡해서 네 삶을 사느냐? 물으면 어떻게 돼? 예, 만인 공유의 것을 자기대로 활동하는 게 창조적인 활동이죠. 근데 만인 공유의 것을 활용하지 않고는 바람직한 창조를 못 하는 거죠. 남들은 공기를 다 쉬니까 나는 공기 쉬지 않고 하겠다. 그런 답은 없잖아요. 만인 공유의 것은 지적 소유권도 특허도 없어요. 따라서 생각론 자체는 지적 소유권도 없고 특허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니에요. 만인 공유인데 그걸 가지고 내가 특별하게 만들어낸 거, 이거는 내 작업이지. 세상은 참, 어떻게 보면 세상 이치는 참 뻔해. 그러나 뻔한 이치를, 그것이 정말 이치 있고 생동하게 의미 있게 하는 작업은 무한히 많은 노력을 또 필요로 해. 그렇게 하는 데에서 모든 사람은 자기 창조주권을 대등하게 주인 있고 대등하게 발견해요. 김치를 잘 만드는 주부가 베토벤하고 대등하다까지 말했어요. 그
그것이 대등의 세계고 예술의 창조가 대등론이 무엇이고 대등 창조가 무엇인가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거죠. 연결되는 질문인데 아까 가장 훌륭한 문학은 아동들, 예, 동심이 문학의 제일 진정한 가치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아이들의 문학이라고 하는 것과 생각론이라고 하는 철학의 체계에 대해서 예, 그렇게 말하면 또 창작하는 사람도 극과 극에 있는 예, 동심을 발견하는 것이 생각론의 가장 훌륭한 발견인데 생각론이 무엇이 자각하지 않고 창작을 한다는 것을 자각하지 않고 발견하는 것이 순수한 거예요. 근데 그거는 문학만 그래라 그림도 그래요. 제가 자주 인용합니다. 피카소는 나는 어린아이처럼 그리려고 평생을 노력했다.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면 어린아이처럼 그리는데 공연히 이상한 걸 그려서 남을 당황하게 하고 우롱하려고 하는 악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어린아이를 흉내하니까 모두 가짜가 되는 거예요. 예, 우리나라는 장욱진 화백이 어린아이처럼 그리려고 했어요. 그러나 나는 어린아이처럼 그리려고 하는 자기적인 노력이 보여요. 자기 마음의 어린아이처럼 하지 않고 어린아이처럼 그리는 그 기법을 활용하려고 해요. 예, 어린아이 마음을 가지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득도라고 한다. 그것을 깨달음이라고 한다고 할 수 있어요. 너무 극과 극이 극과 극이죠. 그러나 예, 오늘 저 개학지성 인앤아웃에 오늘 이제 글 나온 게 학문의 깨달음 어렵지 않다. 예. 동심으로 돌아가는 것이 어렵지 않다고 말할 수 있어요. 동심으로 돌아가는 게 어렵지 않다. 예, 동심으로 돌아가는 게 어렵지 않다고 하는 것이 틀문 명제인데 실행하기는 또 쉽지 않아요. 예, 학문의 깨달음 어렵지 않다는 거 돌아가면 읽어봐요. 아, 과연 그렇다는 말을 들지, 욕을 먹을지, 니나 잘해봐라, 이런 소리 들을지 모르겠어요. 이제 뭐 시간이 어지간히 된 내용 질문이 있으면 하나만 더 받고 마치도록 하겠어요. 질문이 없으면 이 정도 마치고. 자, 그러면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많은 소득이 있은 걸 좋아하고 있어요. 예. 뭐 출발이 잘 됐으면 앞으로 잘 굴러갈 거고, 앞으로 어떤 미지의 세계가 참 전개될지 아주 황홀한 마음으로 기대합니다.